코스피가 17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9.52포인트, 0.9% 떨어지면서 3,133.73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포인트, 0.21% 상승하면서 979.7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14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도 1조 3,4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1조 8,37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기관과 외국인 각각 791억 원, 272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도 홀로 1,637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2%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는 0.2%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이목재 섹터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5%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밖에 섬유, 의복, 보험, 비금속 광물 등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전기전자, 의약품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임상 결과 허위 공시 논란을 빚은 HLB가 전날에 이어서 6%대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젠 1% 반등을 보여줬고요. 또 SK 머티리얼즈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7원 4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07원 5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좀 떨어졌어요. 네.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증시가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좀 조정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상승폭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시 인덱스 보시면은 지난주에는 큰 폭 상승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느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조정이 있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 이 시장의 흐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습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눈치 보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올랐던 업종들이 올라가고 올랐던 업종은 좀 쉬거나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 신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우려는 좀 덜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조정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약 1.3%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역시 미 연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 또 저금리 채권 매입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는 올라갈 텐데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 유동성을 회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속도를 보시면 지금 오렌지색인데 지난주에 정말로 많은 금액
431억 달러의 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고 나서 아직 투자를 안 한 거죠, 사실. 현금으로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금 유입된 것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유입된 부분이 IT 쪽. IT 예, 쪽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된 예. 쪽인데 이쪽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눈치 보기가 일어나고 있다. 예. 뭐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렇죠. 아니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계산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좀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눈치 보기인 것이지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앞으로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고 또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초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유입을 봤을 때는 또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신흥국 쪽의 자금 유입을 보시면은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록색 선인데 네. 보시면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약 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 돈으로 3조 3천억 정도 되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보합세가 나타나고요. 예, 예. 또 원화는 보시면은 오히려 강세가 나타나 있지 않고 예. 약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국을 꼭 계속 전체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될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이 됐었을 때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해 워낙 나스닥이 좋았고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증시에서 그 성장주 쪽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이제 좀 선진국에서 뭔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예. 포인트인데 그걸 더 떠나서 결국 자금 유입이 되고 또 펀드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미국의 지금 펀드멘탈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건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아마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하면 이번에 이 소매 판매 내용 보시면 5.3% 증가를 했죠. 1월 달에. 예상치보다도 훨씬 그렇죠. 좋았어요. 그렇게 경기가 회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미국을 다 팔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전체의 약 한 60%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미국에 대한 투자는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보시면 자금 유입이 강했던 그 이후에 네. 약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나스닥, S&P 그리고 중소형주, IT, 이머징 마켓 다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것을 뭐 집중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네. 잘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어제도 개인 투자자는 뭐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기관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는 이제 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금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네. 옮겨가는 추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고객 예탁금도 아직까지는 65조 수준, 네. 60조를 훨씬 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매수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고객 예탁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관 매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 예.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이제 비중상 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는 것이 있겠고요. 또 지금 기관들을 놓고 보면 다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오히려 직접 투자를 하시려는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 있어서 어떤 순매도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인데 예, 그렇죠. 너무나 풍부하죠. 네. M1 증가율이 20%대 중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규제로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산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결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조정 양상에서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고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혼조세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다우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까지 오르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간밤에 연준이 경제 회복까지는 이제 갈 길이 멀다면서 현재 수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 이제 달성 요건 등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완화 정책을 좀 이어가겠다는 뜻을 제하긴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네. 하지만 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5.3% 정도 이제 증가하는 등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물가 상승 전망에 힘이 실릴 만한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러한 지표들 때문인지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완화 스탠스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할 겁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변동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금일은 외국인 수급 형태에 좀 집중을 하셔야 할 텐데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좀 상승폭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환율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해서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이제 다시 늘어나는 등 변동성이 좀 더해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일은 외국인의 수급 형태에 좀 초점을 두고 다소 변동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최근에 기관의 연이은 매도 공세에 박스권에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쿠팡 관련주 이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가장 뜨거운 게 이제 쿠팡 관련주인데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을 것이라 좀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성장 모멘텀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쿠팡과 이제 관련된 제조회사나 물류 관련주 등 이제 쿠팡과 엮일 수는 있겠고 아무래도 최근 너무 급등한 탓에 내리는 것도 좀 크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한 종목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이제 하락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점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이제 물류나 제지 관련주 등의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서 성장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체크하시면 될 섹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첫 5만 달러를 좀 돌파했는데 말도 많고 이제 거품이다 뭐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좀 거치지 않는 가운데 너무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급등력과는 질적으로 좀 많이 다른 장세를 좀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글로벌 기업과 이제 금융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테슬라가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글로벌 수탁은행의 이제 뉴욕 멜록 은행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가상자산의 이제 취급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지금 속속 기업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영업 허가 등 실질적인 투자 태세에 좀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모건 스탠리까지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드려서 3년 전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인 좀 자산이 되었고 네. 변동성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자산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이제 좀 지켜봐야 할 이슈라는 것은 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문에 증시와도 연결되는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방금 전에 변동성 장세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수급 형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쿠팡 관련주 등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개별적인 장세가 좀 이어지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에 힘입어서 이제 특이성 매매가 아닌 실적이나 이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는 등 이제 다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손절도 손절인 만큼 과감하게 좀 진행하시면서 포트 구성 새롭게 좀 펼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3,135포인트로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979포인트입니다. 시가초의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초의 10위권 내에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소폭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2%가량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3,400원, 83,3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원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96만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밖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0.8%에서 0.3%가량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좀 보도록 하죠. 카카오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 가까이 좀 떨어졌던 모습인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0만 9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어제도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올랐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0만 7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은 1%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쿠팡 관련주, 골판지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이 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어제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제는 이제 거래가 안 됐었고요. 오늘 거래가 다시 재개됩니다. 호가로 봤을 때는 15% 급등 출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5,0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KCTC입니다. 오늘 22% 급등 출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TH까지도 역시 3.9%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8,3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쿠팡과 관련해서도 전자결제 관련주도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다나리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 호가 역시 또 상한가 예상됩니다. 지금 8,680원 예상 체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오늘 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1,4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세틀뱅크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자, 이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도 역시 관련주를 엮이면서 어제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3% 강세가 예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도 단기성 급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13만 8,800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7천 원이고요. 자, 이 가운데 CGN 오늘 0.7% 반등이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 강세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펄어비스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CJ ENM 강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14만 8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밖에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전히 유동성 힘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경계 심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얼마나 유동성이 풍부하느냐. 예. 그리고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냐. 그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만약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한다면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 연준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동성 계속 풍부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 유동성이랑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좀 더 네. 보겠습니다. 우선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2008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이때의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추이를 보시면 약 1.35조 달러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2.4배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을 하고 있고 또 미 연준의 발표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 계속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44조 달러, 총 늘어난 금액만 3.3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이제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인데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1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예.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예. 그러니까 화폐를 대신하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M1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체 자산으로서 충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과거에는 금이랑 은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비트코인으로 가버렸어요. 또 간밤에 금값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승자입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M1 증가율이 높을 때는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2 증가율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제와 연결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25.8%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유동성 지표로 본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을 보면 올해 안에 아마도 S&P가 4,2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고 네. 또 나스닥은 15,20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7% 이상, 8% 가까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워낙 1월달, 2월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상승 여력이 한 8% 정도 남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두 달 동안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아야 되느냐? 그게 예.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계산하면 네. 나스닥은 뭐 50% 가까이 아니면 S&P 50을 보면 뭐 24% 정도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 즉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이 50% 가까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 환경만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예. 펀더멘탈 위주로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보시면서 계속 투자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지금은 선택이 중요한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로 변해간다. 아. 그래서 주식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이제는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 특히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 예.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하던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들이죠.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2월 18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9%가량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거의 1조 8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왔고요. 외국인도 다시 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연초 이후에 빠르게 올라왔던 만큼 다소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 심리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FOMC 의사록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연준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성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2%도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3,126포인트, 3,130선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낙폭을 좀 축소하고 또 상승으로 전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980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0.2% 내림세로 83,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약세입니다. 12만 8천원 선에서 좀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삼성 SDI 어제 시가총액 10회권 내에서 유일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79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가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0.5% 지금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지금 빠르게 매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셀트리온도 0.6% 상승세로 32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또 유통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 간의 키 맞추기 흐름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롯데쇼핑이 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도 1.7% 강세로 25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적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세가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상승으로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4만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16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GN입니다. 어제 1%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1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넥신도 4% 강세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한번 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 섹터로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쿠팡과 관련된 종목들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가와는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지금 동방이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3%, 12%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KCTC도 10%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KTH까지도 역시 24% 넘는 급락입니다. 지금 14,300원. 아무래도 이게 테마주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자결제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전자결제 관련주는 힘이 좋습니다. 오늘 다날이 또다시 상한가입니다. 8,680원,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KD 모빌리언스가 9% 강세, 14% 급등세입니다. 1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가운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상승세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지금 29% 넘는 급등입니다. 세틀뱅크도 지금 상승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쿠팡과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들은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입니다만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6억 원가량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19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빠르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투자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늘어나면서 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기계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운수장비 그리고 섬유의복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운수장비 그리고 섬유의복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오늘 기계 그리고 의약품 화학 섹터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8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각각 297억 원, 6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달론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소폭 떨어집니다. 1원 20전 내린 1,106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본부장님 성장주 얘기도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가 이런 종목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의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 플로 일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금이 얼마나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들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런 숫자가 어떤 기업들보다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또 가치주로 볼 수 있느냐. 애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라고 하면 옛날 같은 성장주가 아니라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하고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대표적인 지수들의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돌려보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선진국 보시면은 미국의 러셀 2000 이쪽은 아무래도 가치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네. 그렇지만 미국의 나스닥 100기업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라고 하죠.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는 미국의 60%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40% 정도는 나스닥 100, 네. 한 20% 정도는 러셀 2000 이런 식으로 투자를 성장주와 가치주 잘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흥국을 보시면 그 답은 또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국가,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대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IT 쪽 이쪽의 강자인 쪽이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대만, 베트남, 한국입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서 이 전기전자 쪽에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베트남의 수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만큼 우리나라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제조 강대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네. 특히 IT 산업에 대한 제조 강대국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만, 베트남, 한국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맞아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강대국을 사야 되느냐 등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를 사야 되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일정 부분 키높이는 맞출 수 있으나 그쪽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지 않다. 주도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상 조금은 늘릴 수는 있으나 네. 이쪽으로 완전히 몰아버리는 전략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말씀 주셨으니까 그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떤 차트라든지 지표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핫해졌냐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맞물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원자재 인덱스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살짝 올라오면서 차트를 깨고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승의 시작이다. 앞으로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CRB 인덱스 말고요. 네. 블룸버그 카마더티 인덱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원자재 인덱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자, 이거 진짜 시작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모 미국계 은행에서 예. 네, 슈퍼사이클 시작했다. 맞아요. 12년 상승, 12년 하락, 이제 다시 12년 상승.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미국계 은행이 얘기를 은행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유가도 아까 잠깐 차트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네. 이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 가격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들 이거 진짜 시작이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대놓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은 할 거다. 그런데 결국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는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2008년 이 원자재 사이클, 네. 또 2011년 원자재 사이클, 이때처럼 어떤 엄청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할 것이냐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이유는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파가 불어서 예. 지금 텍사스 주가 거의 전기가 안 돌아간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 그래서 나오죠. 에너지 섹터가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예. 내용인데 이 유가는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단 하단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셰일가스라는 게 2013년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네. 셰일가스는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예.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가가 네. 50달러 이상이면 예. 이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일가스 회사들은 당연히 예. 지금 적자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죠. 그래서 셰일가스는 언제든지 늘렸다 닫았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셰일가스 때문에 이 공급 쪽이 한 단계 내려왔어요. 예.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가를 낮추는 효과입니다. 공급 쪽에서. 그다음에 유가를 보면 이 수요 쪽에서. 지금은 갑자기 한파가 불어서 네.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전기차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가 네. 뭐 자동차, 트럭, 그리고 비행기 뭐 대부분 다 지금 보시면 전체 이 석유 수요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면 될수록 예. 그 수요는 떨어지겠죠. 여기에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요즘에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서 예. 단가가 석탄보다 더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쪽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석유에 대한 수요는 또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 과거의 P1에서 예. P2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유가가 60달러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 거냐 예.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원자재에서 가장 핵심인 유가가 이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옆으로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네.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석유와 관련된 ETF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한번 좀 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만약에 이 석유 관련된 ETF의 상승 여력이 높다면 네.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XOP라는 미국에 상장된 ETF, 모든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 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60달러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다. 예. 그래서 유가가 70, 80, 100 이렇게 가야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가는 정말 그렇게 70, 80, 90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유가 관련주의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면 안 되고 예. 일정 부분, 예. 그러니까 너무 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쪽에 약간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얘기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또 자산 매김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자, 이게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자, 유가의 상승, 또 그리고 금리의 상승, 이게 모두 다 그렇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예. 또 코로나19가 지나가면은 뭐 보복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경기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 이상으로 계속 올릴 거냐. 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아, 거죠.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10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보시면 2.21%까지 올라왔어요. 과거에 정말 걱정스러운 수준은 2.5%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또 미 연준이 보고 있는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있는데 지금 이 숫자는 2.07%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숫자가 3% 정도까지 가야지 저는 걱정을 하는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으려면 공급과 수요 부분 두 쪽이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수요가 끌고 가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고용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네. 과거 닷컴 버블처럼 그런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을 받고 네.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지금 전혀 거기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고용이 늘어나는 수준은 아주 미미해요. 예. 여기에 또 보시면은 전체 고용을 보시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그리고 그 후 그리고 다시 회복. 근데 지금 중간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또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로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이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 실업자 수가 네. 늘어났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그마치 6개월 이상 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비중이 네. 40% 가까이 예.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의 참여율이라고 하죠. 네. 전체 인구 중에서 얼마나 고용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노동을 예.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예. 이때는 정말 인플레이션 자극했습니다. 67.2%였어요, 참여율이. 근데 지금은 겨우 61.4%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괴리율이 자그마치 6%포인트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겠느냐. 수요가 일어나는데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전체적인 모든 수요가 다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저희가 또 최근에 핫한 비트코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 이제 지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저희가 그 유동성 지표 네. M1 증가율을 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은행에다 네. 그냥 예금을 해놓고 있으면 내 현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사야 돼요. 그래서 현금 대신에 그럼 뭘 들고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과거에는 금이나 은이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모든 은행들, 모든 은행은 아닙니다만 이제 일부 은행들, 예. 근데 앞으로 모든 은행들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금이 대체 자산이 됐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점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대체 자산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고 또 결제 부분에 있어서 네. 페이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일부 은행들 결제,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전자결제 부분들을 비트코인 쪽으로 활용한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고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대체 자산으로서 들고 가는데 우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내지 20% 정도는 필요하다. 네. 근데 금보다는 지금은 비트코인이다. 이게 대세를 따라야 대세다라고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예. 테슬라보다 더 커졌어요. 지금 보니까 테슬라는 사실 800달러가 붕괴가 됐잖아요, 간밤에.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아시겠지만 이게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굴. 예. 그러면 이제 채굴을 하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슈퍼컴퓨터를 쓰면 반도체 전력량이 전력량. 늘어나고 또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예. 결국 쌀은 반도체고 예. 피는 전력인데 그 전력주에서 신재생 에너지다. 예. 유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예.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2017년 네. 이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관련돼서 전력 소비량이 예. 약 30 테라와트 정도였다면 네. 지금 보시면은 120으로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4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슈퍼컴퓨터를 쓰고 네. 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나 또 이제 전기차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네. 뭐 드론이 활성화되고 예. 계속 전기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 반도체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정말 큰 슈퍼 사이클이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만큼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포인트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장 순매수한 종목들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SDI,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HMM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SK텔레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밖에 LG화학, 하나금융지주, CJ제일제당,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 이상 상승세입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LG전자, SK이노베이션, SOL, 삼성생명, KT, 한화생명입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KT가 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 그밖에 종목들은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화생명, LG플러스, 빅히트, LG스플레이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빅히트 상승세고요. 그리고 FNF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2% 내림세 3,124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976.51포인트입니다. 오늘 2월 18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